자, 여러분, 오랜만이죠? 우리 방학 다들 잘 보내고 있나요? 선생님도 지금 방학인데 이렇게 오랜만에 온라인 수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2학기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우리 이제 들어갈 고려시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화면을 보면요. 우리가 1학기 때는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 이 많은 양을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때 한 번의 시험을 봤죠. 그리고 이제 이 다음부터인 우리 후삼국 시대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통일돼서 고려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조선시대가 나오겠죠. 그래서 2학기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고사에는 고려시대 그리고 기말고사에는 조선시대를 진도로 잡고 나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2학기 시험에는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발 꼭 그냥 수업을 들을 땐 그냥 듣지 말고요. 프린트와 함께 들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 프린트 그냥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거에 맞게 진도를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프린트를 제공하는 거니까 꼭 뚫려있는 빈칸과 함께 거기 있는 자료들 꼭 같이 보면서 수업을 듣도록 하세요. 우리 1학기 때는 프린트를 냅뒀더니 이렇게 새 것 그대로 프린트를 갖고 다니는 학생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2학기 때는 여러분의 학습에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 프린트 2학기 수행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니까요. 꼭 채우면서 함께 참고하면서 들으세요. 자, 그렇다면요. 이제 오늘의 진도 범위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바로 후삼국 시대부터 오늘 내용이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1학기 기말고사 내용까지 뭐 배웠어요? 우리 통일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아주 잘 나가던 그 통일신라가 점점 붕괴하고 무너져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마지막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 중앙에서는요. 왕위쟁탈전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당연히 통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근데 이렇게 중앙의 힘이 약해지게 되면요. 곳곳에, 지방 곳곳에 있던 세력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지방의 세력이 커지고 우린 이러한 대표적인 세력을 호족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호족과 함께 힘을 합친 세력들이 있었는데 바로 육두품 세력. 이러한 세력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점점 통일신라는 붕괴, 멸망하게 되고요. 이 이후에 고려라는 새로운 나라가 나오게 되는 과정을 배울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통일신라 후기에는 하대에는 지방 호족들이 성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호족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강성한 세력들을 가진 몇몇은 호족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새로운 나라들을 건국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후백제와 후고구려입니다. 후백제가 먼저 세워졌고요. 이후에 10년 정도 뒤에 후고구려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뭐라고 하냐? 우리 예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있을 때 삼국시대라고 했던 것과 같이 이 시대를 후삼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후삼국시대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후백제라는 나라입니다. 후백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견훤이라는 인물이 세운 나라입니다. 자, 이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신라의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서남해안 이쪽 있죠? 서남해안을 지키는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원래 있던 군사적 세력들 있죠? 그런 기반을 토대로 성장하기 시작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결국에 후백제라는 나라를 건국하기에 이르는데요. 이 후백제가 어디에 있었냐? 지도를 통해 살펴보면, 자, 여기 있습니다. 예전에 백제가 있던 지역과 유사한 지역에 있죠. 지금으로 치면 어디냐면요. 우리 여기 서울이 있다고 하면은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충청도 있고, 다시 밑에 전라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후백제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던 지방 세력들 있죠. 바로 호족들.
특히 전라도 호족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세운 나라가 바로 후백제인데요. 어디에다 수도를 세웠냐? 완산주라고 해서 지금의 전주 지역의 도읍을 정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전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한옥마을, 그리고 뭐 비빔밥, 맛있는 음식들이 유명한 그 전주 있죠. 그 지역의 수도를 삼고 세워진 나라가 바로 후백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번은요. 당연히 채울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전라도와 충청도 대부분 지역을 차지하면서 바로 신라 옆나라죠. 신라와 국경을 맞대면서 신라를 위협하면서 무섭게 성장한 나라가 바로 후백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엔 후고구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후고구려는 후백제보다 10년 정도 뒤에 궁예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궁예하면 사실 여러분 딱 떠올리는 드라마 장면이 하나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신이옵니다, 폐하. 참으로 딱하구나. 짐이 지금 관심법을 하고 있는데 어찌 기침을 할 수 있느냐, 이 미련한 것아! 송구하옵니다, 폐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만히 보니 네놈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여봐라, 내구는 들어라. 예! 저자의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하다. 그 마구니를 때려 죽여라. 폐하. 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바로 궁예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되게 짤처럼 유행하면서 유명한 장면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궁예는 미친 사람인 건가? 왜 이런 행동들을 했는가?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궁예라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다양한 호족 세력들 중에 양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 양길이라는 사람 아래 있던 부하로 활동하던 사람이 바로 궁예예요. 이제 자기의 세력이 커지니까 나와서 독립을 한 거죠. 그러면서 누구랑 같이 손을 잡냐? 바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왕건의 부자, 왕건과 그의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이러한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송악의 도읍을 정하고 세운 나라가 바로 후고구려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보면은 왕건 부자를 비롯한 호족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돼 있네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예요? 왕건은 바로 호족 세력에 기반을 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궁예는 사실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궁예 자신만의 호족 기반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건이 송악의 기반을 둔 호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왕건의 호족 기반을 바탕으로 송악의 도읍을 청한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은 괜찮지만 후에 가서는 자기 자신이 호족적 기반이 없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후에 궁예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송악의 후고구려를 건립을 했어요. 그래서 건국한 이후에도요, 영토 확장 되게 활발하게 해서 큰 영토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영토 확장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그런 중앙 관제들 있죠. 이런 거 많이 정비하고 중앙 집권화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궁예는 그 다음에 후고구려에서 국호를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변경을 하냐? 처음에는 마진이라고 나라 이름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후에는 수도를 아예 철원이라는 지역으로 옮겨버리고요. 국호를 태봉으로 다시 바꾸게 됩니다. 태봉이란 나라를 철원의 수도를 둬서 변경한 거죠. 자, 지도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원래 여기 송악,
개성 지역이 원래 송악 지역이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떨어진 철원이란 지역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천도를 궁예가 왜 했을까라고 우리는 의문을 품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궁예의 약점과 관련이 있는데요. 궁예는 아까 말 그대로 호족적, 토착 기반이 없다는 것이 큰 약점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도읍을 두었던 이 송악이라는 지역, 바로 궁예가 아니라 왕건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건이랑은 이 당시에 잘 지내고 있었지만 어쨌든 철원으로 천도를 한 것이 궁예의 이런 약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현재 추론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아무튼 이러한 후고구려는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옆에 있는 신라 그리고 후백제와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지금 후삼국시대지, 이 후삼국시대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냐면요. 신라는 가만히 있어요. 신라는 한 게 없는데 그냥 신라는 그 커다란 양토에서 그냥 여기 후국으로 떼어주고 여기 후백제 떼어주고 그냥 가만히 영토를 뺏기고 그냥 힘없는 채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크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요, 신라는 가만히 있고 여기 후고구려와 후백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 후고구려, 후백제와 아주 많은 전투들을 하면서 서로 대립을 했는데요. 그러다가요, 나중에 궁예는 왕건을요, 우리 나주라는 지역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 나주가 어디냐면, 여기 지금 광주가 있으면 이 광주보다 더 밑, 여기 바닷가와 가까운 곳이 바로 나주라는 곳이에요. 우리 나주곰탕 알죠? 그 나주인데, 후고구려가 나중에 왕건을 파견해서 이 지역을 결국에 점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 나주라는 지역은요,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이 후고구려가 여기를 정복하게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위에는 이미 후고구려의 땅이 있고, 이 밑에 부분을 막게 되면 후백제에 고립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계속 후백제와 후고구려는 계속해서 전투를 벌이면서 서로의 지역을 점령하면서 대립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 바로 고려에서 빼먹을 수 없는 왕건, 고려를 세운 왕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왕건은요, 어떻게 성장을 했냐? 아까 송악에 기반을 둔 호족 세력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 어떻게 성장했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상무역 활동으로 성장한 호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궁예와 손을 잡고 후고구려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결국에는 최고 관직인 시중에까지 진출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역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왕건이 결국에 후에 궁예를 몰아내고 왕위에 앉는다는 사실 다들 알고 있죠. 어떻게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게 됐느냐? 자, 일단 궁예는요, 계속해서 실정을 거듭하게 됩니다. 자, 일단요, 우리 후백제랑 후고구려랑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에 백성들은 지쳤겠죠.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하려면요, 돈이 필요해요. 세금 많이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심, 백성들의 신뢰나 지지는 잃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요, 궁예는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궁예는요, 사실 초반에는 되게 괜찮은 왕이었다고 해요. 어느 정도 능력도 있었고, 그래서 후고구려도 계속 성장했었던 거고, 중앙 집권화도 도모하고 이런 면들을 보여주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의심병이나 이런 것들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심법이 뭐냐면요,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하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끊임없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관심법 쓸 줄 아는데, 너 마음 내가 읽을 줄 아는데, 너 어제 내 아내랑 바람났지? 라고 한다던가. 갑자기 아내한테 가서도 이제, 왜냐면 신하들이 너무 이런 게 반복되니까 힘들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인 그 왕비한테 이런 것 좀 말려주세요 라고 해서 왕비가 말을 하면은 또다시 내가 너 바람핀 거 다 알고 있어 라고 의심을 또 한다든지, 이게 결국에는 이런 의심들이 왕건에게까지 또 오게 되는데요. 왕건을 어느 날 궁예가 불러서 왕건,
너가 반역을 꾀한 걸 나 다 알고 있어. 사실대로 말해봐. 너 반역 일으키려고 했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건 입장에선 너무 황당해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려는 순간 옆에 있는 최응이라는 사람 신하가 이렇게 붓을 딱 떨어뜨린 척하면서 이렇게 주우면서 일어나면서 귓속말을 합니다. 그냥 맞다고 하세요. 그래야 당신이 삽니다. 여기서 인정하지 않는 순간 당신 죽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왕건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맞습니다. 제가 영모 꾀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저 지금은 되게 반성합니다. 그냥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사건이 고려사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왕건의 영모 인정, 거짓으로 영모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서 궁예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야,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치? 어쩐지. 나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맞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호탕하게 웃으면서 그래 넌 정직하다 라고 하면서 금은 보화까지 내려주고 그냥 가버려요. 아무리 거짓으로 인정한 거라고 해도 왕 앞에서 신하가 나는 영모를 꾀했어요 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냥 금은 보화를 주고 떠났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가까스로 이렇게 왕건은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요. 왕건이 이런 일을 겪은 후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궁예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신하들도 이제 주위에 점점 궁예는 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왕건을 왕으로 밀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거기서 이제 아예 왕건도 생각을 조금 전환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궁예를 믿지 못하겠구나. 내가 왕위에 올라볼까? 하는 생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죠. 아무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후에는 결국에 왕건이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왕의 자리에 추대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배울 단원인 고구려를 계승했던 나라 바로 고려를 세우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고려의 건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왕건이 고려를 철원 지역에, 아까 궁예가 철원 지역에 수도 옮겨놨잖아요. 여기서 그대로 건국을 했는데요. 당연히 왕건의 근거지 어디라고 했어요? 송악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후에 송악으로 다시 수도를 천도를 해서 개성 송악으로 도읍을 옮겨서 이제 고려의 건국이 완성이 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살펴봤다면요. 우리 이제는 고려가 건국된 이후에 후삼국 통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요. 우리 삼국시대, 후삼국시대 서로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단 아까 말했듯이 여기 후고구려 혹은 고려와 후백제는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아요. 계속해서 서로의 세력을 넓히기 위한 점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 후백제는요, 신라도 계속 공격을 했어요. 여기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고려는 신라와 친선 정책을 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려의 입장에서는요, 후백제와 계속해서 대립하면서 신라에는 우호적인, 친선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냐면 후백제가 어느 날 그냥 신라에 쳐들어가서 신라의 왕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에 같이 분노를 해서 고려가 후백제를 공격을 하게 되죠. 이 정도로 신라에는 계속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후백제와는 계속 대립했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후백제와 대립하던 와중에 우리 후백제를 세웠던 인물 누구예요? 견훤. 견훤이 자신의 아들과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의 아들이 견훤을 금산사라고 하는 절에 가둬요. 그래서 견훤은 황당한 거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와 대립하다니. 그래서 견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 충격적이게도 여기 고려로 귀순을 하게 됩니다. 고려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과 대립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같은 해 조금 더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 이라는 왕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신라는 스스로 국가를 유지해 나갈
힘이 없다 라고 하면서 신라는 이제 고려에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신라는 고려 영토로 다 편입이 되게 됩니다. 후백제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견훤이 기순했을 뿐. 그래서 이후에는요, 이제 계속해서 벌어진 전투 끝에 후백제마저 멸망을 해서 후삼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고려가 건국된 지 18년 후인 936년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반도 역사상 두 번째로 통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 아까 삼국시대를 통일했던 신라. 그리고 이번에는 고려가 후삼국시대를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통일이 어떤 의의가 있느냐?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의의는 역시 첫 번째로 일단 우리의 민족을 다시 한번 재통일했다는 정의죠. 특히요, 이러한 고려는 후백제나 신라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있던 발해라는 나라 있죠. 우리 남북국 시대 북국을 담당했던 발해. 발해가 멸망하면서 그 유민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중국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여기저기 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같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던 고려로 많이 망명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발해의 유민들 아주 적극적으로 포용해주고 받아들여주는 정책 펼치게 돼요. 그래서 원래 남북국, 발해까지 우리의 역사잖아요. 이 그래서 이 한반도 내에 있던 고려, 후백제, 신라뿐만 아니라 위에 있던 발해까지 실질적인 민족의 재통일을 완성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가장 큰 의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재통일을 토대로 새로운 민족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의 통일 과정에서 지배층이 한번 싹 바뀌게 되죠. 그 전에 신라는 골품제 위주의 진골이나 성골 위주, 이제 성골은 없으니까 진골 위주의 사회였다고 한다면 이제 고려의 지배층은 누구냐? 그 사회를 도모했었던 육두품이라던가 지방, 가정, 호족 세력이 새로운 지배층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골품제 사회는 말했잖아요. 정말 폐쇄적인 사회라고. 신분이 절대 바뀔 수 없는 폐쇄적 사회였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한층 더 계층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적인 사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삼국 통일, 고려의 건국 과정은요. 이렇게 과정뿐만 아니라 의의도 꼭 중요하니까 함께 기억하면서 넘어갑니다.